빼앗긴 빛을 되찾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쌓아 올리게 될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꼭 만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 국권을 회복했던 광복의 역사 위에서 오늘 우리는 미래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AI 패권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제시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과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과연 우리의 삶과 산업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법과 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최재식 카이스트 지정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병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올해가 벌써 광복 81주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건과 경제 개발에 이어서 이제 선진국 진입까지 했고요. 앞으로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가게 된 상황입니다. 세 분 소회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 8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 기술 발전, 산업혁명을 많이 이루어왔죠. 그리고 이전에 AI라는 새로운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발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의미 있는 저는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AI 산업은 우리가 앞장서 있진 않았죠. 다른 나라 선진국들이 앞장서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따라잡을 수 있는 충분한 기능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AI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기업들도 이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처럼 대체 불가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는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주도해서 하고 또 기업과 연구단체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선언이 실현될 걸로 보여지고요. 광복 81주년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AI에서는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선도국가 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최재식 교수님. 네. AI가 더 많이 활용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존부터 많이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HBM 반도체라든가 LNG 운반선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2차 전지, 자주포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많이 수출되고 그런 시장 영향력을 늘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AI를 많이 쓰다 보니 AI에서 핵심적인 공급망을 차지하는 그런 미국의 엔비디아 GPU라든가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HBM이라든가 로봇에서는 유니트리의 로봇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면서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도 HBM을 잘 만들고 있는 거는 좋은데 이런 이제 그 대체 불가 이제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도 계속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에게 더 부가 몰린다. 이런 점이 시사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병재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이병재입니다. 광복 81주년의 대체 불가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뭉클합니다. 81년 전 광복이 빼앗긴 땅과 주권을 되찾는 일이었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눈에 보이진 않는 영토인 기술과 데이터라는 새로운 영토를 지켜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요즘 AICT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에 AI를 입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강원 원주와 충남 천안 아산이 우리나라 첫 AI 특화 시범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도시가 스스로 데이터를 읽고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AI는 휴대폰 화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걷는 길과 골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진짜 대체 불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기술 혁신의 길목에서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솔직한 기대와 고민, 또 첫 번째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AI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투자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 삶이 과연 현 시점에서 어떻게 바뀔지 궁금한데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최근에는 대통령이 젠슨왕같이 세계 기업인들을 자주 만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계 기업들이 탐낼 만큼 탄탄한 기반을 갖추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광복이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 기술과 또 경제의 주권을 갖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시발점 아무래도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이 아닐까 싶은데 7월 24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샌프란시스코 선언, 결국은 AI 전반에서 우리가 대체 불가한 이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건 크게 4가지 정도로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했었던 그 책임감 있는 공급망의 안정적인 역할로서의 독점적인 역할을 계속 잘 수행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빅테크를 유치해서 AI 데이터 센터도 한국에 많이 이제 유치해서 그 데이터 센터 역량을 높이겠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또 쉽게 AI를 쓸 수 있게 만들면서 AX 역량을 늘리겠다.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에서도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하신 게 사실 샌프란시스코 선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좀 깊게 봐야 될 점이 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사실은 AI 반도체는 잘 만들지만 아까 GPU도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 기술도 미국에 비하면 중국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서비스를 호출을 하면 대부분 해외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 AI 호출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 선언이 반도체를 이제 미국 빅테크가 확보하는 거에 굉장히 되게 이제 어찌 보면 필요로 하니까 줄게. 대신 GPU랑 데이터 센터는 한국 땅으로도 오고 여기서 글로벌 서비스를 하시라. 확실하게 지원해 드리겠다. 이렇게 주고받는 것에 대한 글로벌적인 미국과 한국의 여러 산업들의 전략적인 협업 관계가 담겨 있는 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주고 필요한 것을 가져오는 그런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재식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외국의 기업들이 투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그런 제도적 장치나 아니면 뭐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다 풀어주면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우리나라 와서 투자도 하고 공장도 짓고 데이터 센터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상생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것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단시간 안에 그들의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다면 그들의 기술이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우리가 그걸 같이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자체로 저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 AI,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이 표명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 주권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거나 또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는 자료도 함께 공유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이 중요한 겁니다.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를 하나로 묶어서 결국 전 세계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땅에서 가장 AI가 활성화되고 또 가장 선진적인 AI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에서 보여주는 대통령의 의지와 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재식 교수님, 그 AI 생태계라는 것이 사실 반도체만 하나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해 주신 대로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피지컬 AI를 구현을 해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 세 가지를 사실상 모두 잘할 수 있는 나라 어떻게 보면은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최적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글로벌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집중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이 아닐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AI 서비스를 세 번째로 많이 쓰는, 두 번째로 많이 쓰거나 세 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굉장히 되게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만들지는 않았어도 활용해서 확산하는 거에 강점이 있다. 예. 그러니까 구글이 앱 생태계를 만들었지만 게임 같은 걸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고 유튜브 생태계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되게 확산하는 걸 보면 지금 빅테크에서 굉장히 놀라는 게 우리 LLM 가져다 바이브 코딩으로 공무원들이 코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몇 천만 원짜리를 금방 며칠 하는 것처럼 그게 꼭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제 큰 대기업들에서도 그런 바이브 코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오픈 AI나 뭐 엔스로픽이나 딥마인드도 한국 오피스를 세운다고 하는 게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드는지 벤치마크해서 글로벌 확산하는 데도 물론 이제 컨텐츠는 우리께 많이 나가겠죠, 에이전트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좀 저는 긍정적인 모습이고 계속 더 확산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막대한 전력이나 용수 문제가 항상 뒤따르기 마련인데요. 대한민국이 이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와 또 생산 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과제들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에 지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게 할까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는 예전 공장과는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가 10에서 25메가와트를 쓴다면 요즘 짓는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는 100메가와트가 넘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도 2024년 415테라와트시에서 2030년이면 945테라와트로 딱 2배가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전기, 물, 땅이 이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토계획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개념이 이제 자율 적응 도시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도시가 상황에 따라 스스로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이 몰릴 땐 알아서 나눠 쓰고 폭우가 오면 미리 물길을 열어두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토 공간 자체에 공간 지능을 심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입지를 고를 때 땅값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접근성과 송전망 여유를 먼저 봐야 합니다. 둘째는 기후재해 취약성을 미리 분석해서 여기는 30년 뒤에도 안전하다는 걸 지도로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이 둘을 하나로 묶는 지능형 인프라 지도를 국가가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글로벌 기업들은 20년, 30년을 보고 투자합니다. 땅을 싸게 주는 나라보다 30년 뒤에도 안전하고 전기가 끊기지 않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하는 나라를 고릅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정부가 선언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이 초대형 국책 사업 뒤에 국민들의 현실적 고민도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들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호남이나 용인 지역에 대규모로 반도체 단지가 들어올 거라고 하고 이제 그게 단순히 공장이 많이 생기는 거나 그거 이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국가적으로 AI나 로봇에 많이 투자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일자리가 AI로 많이 대체되면 저희는 일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괜찮을까요? 예.
사실 AI가 발전한다고 했을 때 자칫 어떤 계층들은 이로부터 소외되지 않을지, AI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걱정들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을 한 것이 바로 AI 기본사회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인터뷰도 봤지만 만약에 AI가 활성화되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없어지고 내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뭐 산업 현장 아니고요. 일반 사회에서도 AI가 대체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방송 같은 경우도 AI가 대체해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영상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나레이션 이런 것들도 다 AI가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한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기본 사회, AI 기본 사회라 하는 것은 이런 분들이 노동 재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다시 일터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이 AI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일정 부분 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이번에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SK나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이익을 많이 나서 초과 세수가 들어왔잖아요. 그걸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재교육하는 데 쓰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제가 이해할 때는 기술 혁신 혜택을 모두 다 같이 누려야 된다. 어느 특정인에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함께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모든 산업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AI 산업이나 AI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령층, 그다음에 뭐 소외계층 이런 분들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AI 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잘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럼 결국 소외계층도 없어지고 AI 교육이 모든 사람한테 공유될 수 있도록 기회도 줄 것이고 또 소득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직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자리에 갈 수 있는 노동 교육을 또 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는 것이 AI 기본 사회의 큰 틀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자칫 이런 배려가 없으면 기술 발전의 혜택이 오히려 양극화를 초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나와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AI가 많이 쓰면서 물이나 전기나 통신 같이 만약에 부족하면은 현실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하게 되는 그런 도구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숙제를 할 때 얼마나 비싼 AI를 쓰느냐, 얼마나 토큰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질이 다르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충분히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나오는데 어떤 학생은 그 토큰이나 이게 AI가 없어서 혼자 쓰니까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그런 차별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고도화된 그런 직장에서 쓰는 그런 AI나 뭐 이런 건 토큰이 비싸거나 아니면 고도화되게 GPU를 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삶에서 쓸 수 있는 AI에서는 너무 그런 토큰이나 비용에 이제 그 한계를 경험하지 않고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좀 저렴한 가격이라든가 좀 뭐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그런 AI를 제공을 해야 일반적인 AI를 활용한 능력과 복지가 늘어난다 이런 사상이 있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아, 그 AI가 생성하는 결과물에도 빈부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말씀인데요. 그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이 대체 불가 AI 강국 대한민국에 대한 총론이라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강론으로 보이거든요.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우리 산업계 전반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크게 그러니까 사실 쉽게 그러면 무엇을 만들 거냐, 어디에 만들 거냐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제일 크게 그럼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AI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머리를 쓸 때 하는 일을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막 머리를 쓰면 뜨거워지는데 그거를 나는 큰 틀에서 생각만 할게 나머지 자세한 건 네가 생각해라고 하면 주는 거니까 이제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AI 호출을 하면은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크게 대용량으로 우리나라에 짓고 거기에 들어간 전기도 우리 전기 설비를 쓰고 거기에 들어간 물도 우리 물을 써서 대신 그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HBM뿐만 아니라 여러 MPU나 뭐 이제 우리가 만든 이제 그런 이제 그 이제 프로세서나 그리고 GPU는 이제 가져오겠지만 여러 기술들을 같이 결합해서 이제 산업을 같이 발달시킨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인프라를 만드는 곳에 여러 국민들이 쓰는 그런 똑똑하고 여러 이제 지적 이제 활동에 대한 것들이 위탁이 돼서 거기에 돌아갈 텐데 거기 들어간 부품들도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만드니까 제조가 활성화될 거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간 앱도 소프트웨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걸 쓸 테니까 그 기술도 발전될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로봇 같은 피지컬 AI도 자동으로 학습해서 여러 가지를 좀 더 공장이나 뭐 스포츠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잘 줄 수 있게 기술 개발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미래를 위한 굉장히 되게 중요한 인프라 투자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이제 쌓는 데도 되게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몸을 무엇이 대체할 것인가였다면 이제 AI 혁명은 아마 사람의 머리를 대신하는 것인데 산업계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이게 산업 정책이라기보다는 국토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라 봅니다. 지난 4월에 제가 중국의 AI 스마트시티 기관들을 직접 둘러보고 예. 왔는데요. 솔직히 좀 서늘했습니다. 속도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6월 29일 발표를 보니까 우리도 판을 제대로 깔았구나 이렇게 싶었습니다. 쉽게 비유를 해보면 반도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뇌라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쉬지 않고 피를 돌리는 심장이고 피지컬 AI는 현장에서 직접 뛰는 손과 발입니다. 이 셋을 다 가진 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설계는 미국이, 생산은 대만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우리는 두뇌부터 손발까지 한 나라 안에서 이어집니다. 배치도 흥미롭습니다. 이게 호남에는 메모리 팹이, 충청에는 후공정 패키징이, 영남에는 로봇과 우주항공 벡터가 들어섭니다. 특정 도시 하나가 아니라 국토 전체가 하나의 생산 라인처럼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산업 현장은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까지 사람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현실 공간과 디지털 공간이 실시간으로 붙어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물류 창고, 항만, 공사장, 도로가 전부 그렇게 바뀝니다. 땀으로 버티던 산업이 이제 지능으로 버티는 산업으로 넘어가는 저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진짜 퀀텀 점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실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AI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각각의 이제 산업별 이 배치를 봤을 때는 이 지역 균형 발전도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지역 소멸을 좀 막기 위한 이런 대안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장만 오면 그 도시는 통근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람이 있고 밤에는 텅 빈 도시가 되는 거죠. 제가 남양주, 목포, 논산, 전주, 속초 같은 이제 중소도시들을 이제 직접 다니면서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확실히 배운 게 도시가 사는 힘은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여기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느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클러스터를 점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봐야 합니다. 공장 한 곳에 몰아주지 말고 주변 30분 거리 중소도시들을 교통으로 묶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둘째는 이제 교육, 의료, 문화 패키지를 같이 넣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반도체 공장 준공식 날 좋은 학교와 병원도 같이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거죠.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ICT 기술로 묶으면 인구가 적어도 서비스 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대학과 연구소를 하청이 아니라 파트너로 넣어야 합니다. R&D가 수도권에만 남아있으면 청년들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결국은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된다면 K 반도체 벨트는 공장 벨트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도시 벨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장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정주 여건도 개선을 해야 되고 교육 시설도 들어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앞선 인터뷰에서 한 국민이 우려를 좀 주셨는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혹시나 내 일자리가 없어지지는 않을지 일부 이제 노동계에서도 불안한 좀 심정들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건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주느냐가 AI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혼란도 많이 오고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회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재직자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재직자들의 직무 전환이나 업스케일링을 보장해줘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또는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적응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을 좀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IT 교육 자체도 이제는 AI 융합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을 좀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운 AI 능력 또 활용 능력을 잘 개발해서 그 능력이 필요한 곳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AI 전환이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업은 돈을 많이 벌게 되지만 어떤 경우도 또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동화가 되고 AI가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되면 그랬을 때 상생형 분담금 제도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장기적 관점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전환 지원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직업을 바꾸는 분들한테 일정 기간 동안 전환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든지 아니면 실업급여 수당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기간을 좀 연장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직업을 전환할 때 자기가 생활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한 신규 경력 사다리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요즘 보면요 청년들 취업이 잘 안 돼요. 요즘 취업률이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보니까 반도체 산업이나 반도체 특화된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취업이 잘 돼요. 근데 일반 공대나 이런 데 졸업한 분들은 취업이 더 안 되고 AI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또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새로운 반도체 산업이든 아니면 AI 기술은 이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환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된다고 하면 불안해하시는 근로자들 또 앞으로 이제 뭐 정년이 남아있는 분들 중에 일을 하셔야 되는데 AI 산업 때문에 본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앞서 잠깐 영국 산업혁명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사실 없어지는 일자리가 있었고 새롭게 생성되는 일자리도 있었습니다. 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좀 사실 좀 복잡한 문제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게 AI에 들어간 중요한 기술을 만드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이제 HBM 들어가는 공장에 있는 이제 여러 기술자들이 될 거고. 그리고 AI 기술을 써서 나의 일을 잘하는 사람. 이제 우리가 아까 앱 생태계처럼 AI 에이전트 만드는 것도 그렇게 될 거고 바이브 코딩으로.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어프로치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이제 HBM이 되게 잘 되고 삼성 하이닉스가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도 이제 전국의 인구에 비하면은 삼성 하이닉스 직원분들의 이제 수는 아주 적으니까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요 AI를 쓰는 사람들이 좀 더 잘 활용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증진하고 이런 것들 서비스를 통해서 글로벌의 유저들도 쓰게 해서 이분들도 또 글로벌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노동 환경 변화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저는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국민을 설득한다기보다는 국민이 직접 확인하게 해드린다가 맞다고 봅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후재난 분야에서 취약계층 보호 연구를 해왔는데 재난이든 기술 전환이든 원리는 같습니다. 사람은 위험 자체보다는 나만 모른다는 그 상황에서 훨씬 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안전을 지킨다는 거를 현장 데이터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게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나는 작업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이제 데이터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로봇을 넣고 재해가 얼마나 줄었는지 숫자로 공개하면 됩니다. 둘째, 이제 실증을 밀실에서 하면 반드시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연구가 이제 AICT 실증 환경 테스트 베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시민이 보는 앞에서 안전 검증 결과를 공개하면서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규제를 푸는 만큼 기술적인 안전 검증은 더 촘촘하게 하는 것. 이 둘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생산성이 올라가는 만큼 그 몫을 노동자 재교육과 복지로 되돌리는 이익 공유를 정부와 기업이 먼저 꺼내야 합니다. 나중에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설계에 넣어야 합니다. 신뢰는 성과가 난 다음에 쌓이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어떻게 약속하느냐에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소버린 AI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국판 챗GPT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AI 생태계 전반에서 우리가 좀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도 하나의 과제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좀 만족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AI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소버린 AI고 하나는 풀스택 AI입니다. 아, 근데 그 풀스택 AI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한국에 HBM 없이 모델 만들기 어렵고 그렇죠. 엔비디아 GPU 모델 없이 만들 수 없으니까 협력을 잘하는 게 샌프란시스코처럼 협력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소버린 AI가 그 제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공공 영역입니다. 근데 민간은 뭔가 만들고 빨리 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되니까 이런 AI를 쓰면 되는데, 우리 공공 영역에서 쓰는 AI를 외산의 디지털 이제 그 데이터 센터나 AI 모델에 우리 정부의 모델 데이터를 다 올려서 처리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나라들의 고민이 되는 거죠. 예. EU도, 중동도, 우리나라도, 일본도, 중국은 중국에서 올리면 되니까. 그러면 이 모델을 만들 때 이 소버린 AI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그래도 독파모도 하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정부에서 쓰는 모델들은 우리가 만들 것 같고, 그럼 이런 모델 만든 것들을 그 모델 만드는 기술이 부족한 나라들, 예를 들면은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나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의 기술을 가져다 기술을 수출하면서도 동시에 안에 소버린 AI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지금 논의가 굉장히 또 이렇게 발달돼서,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있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 짓고 우리 AI만 그 데이터 센터를 쓰는 게 아니라 해외의 서비스도 우리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해외에 그런 기술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 데이터 센터를 쓰는 것 포함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만든 그런 앱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그쪽에다도 또 이식시켜 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선진국과의 우리가 협업하는 것과 개발도상국 협업하는 게 좀 다른 면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섞여 있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누구나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 사회를 위해서 넘어야 할 문턱은 없을까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솔직한 고민도 들어봤습니다. 네, 식당이나 어디를 가든지 키오스크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데 가면은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 AI가 계속 발전되면은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한테 조금 어떻게 편의를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관련 전공을 한다고 해도 이제 기업 채용 공고를 보면은 이제 요구하는 AI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AI 인재를 키운다고는 하는데 이제 대학 환경이 그거에 맞게 잘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뭐 요즘 키오스크 없으면 사실 주문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공공 AI 에이전트를 정부가 이 보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우리가 AI를 배울 일이 아니라 차라리 AI 접근성을 높여서 음성 명령으로 주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걸 넘어서 AI 전반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기본적인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음성으로 또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고 답변받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터득하게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휴대전화 들고 있지만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활용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하나만 갖고도.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드는 분들은 전화하고 그냥 음악 듣고 유튜브 보고 이 정도의 기능만 쓴다면, 젊은 세대들은 이거 가지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한 부분들을 좀 더 교육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모두의 AI라고 하는 계획을 내놨어요. 그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모두의 AI 배움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민간 AI 교육 컨텐츠를 연계한 건데, 온라인상에서 AI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누구나 접근해서 보면서 AI
활용 방법들을 쭉 배우게 되는 거죠. 맞춤형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 또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모두의 실험실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아이디어 제안부터 개발, 인프라, 데이터, API 제공까지 창업에 연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AI를 통해서 뭔가 창업을 하려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은, 청년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안내해 주는 거. 그리고 모두 AI 라운지가 있는데요.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그걸 코칭하고 현장 실증을 돕는 오프라인 거점을 만드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AI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부나 전문가들이 협업해서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생산 현장에 기업의 형태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낼 수 있는 산업 구조로 만들어주는 데까지 연결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AI가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내 실생활이나 또 내가 하는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어디 가서 주문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일상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알려주는 것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AI를 실제 체감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디지털 문맹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AI가 발전을 할수록 이 문제 더 심화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전 국민 AI 에이전트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우리가 민간에서 AI를 쓰고 수익성으로 보기보다는 공공성으로 이제 인프라 입장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모바일 이제 인터넷을 쓸 때 여러 통신사가 기지국을 설치하고 저 도서에 있는 지역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부가 지원을 했던 것처럼 AI도 여러 사람들이 쉽게 그 AI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AI 서비스와 토큰은 그 외산 AI랑 영리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지역 격차나 그리고 이제 문맹의 문제를 AI로 해결할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AI 서비스에 더 의존할수록 우리의 중요한 민감 정보가 더 AI 서버에 올라갑니다. 예. 그게 아까 처음에 그 소버린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보가 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되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더 우리가 의존할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는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 에이전트들을 우리가 의존하면서 에이전트들이 좀 더 권한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사봐, 뭐 아니면 뭐뭐 해가지고 끝까지 완료를 해서 메일까지 보내라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뭐 에이전트한테 얼마의 그 가격으로 가서 호텔을 예약하라고 했는데 가능하면 요 범위를 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에이전트가 가서 고객님 이 호텔이 조금 비싼데 힐링이 더 잘 된대요 하면서 그냥 결제를 해버린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이게 그게 가능한가 괜찮은가 이런 것들 보면 AI가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좀 결제에 국한되지만 우리가 여러 권한도 임하고 정보를 주다 보니까 그런 안전성까지도 좀 잘 담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찌 보면 통제 가능하고 제어 가능한 그런 AI에 대한 여러 법안이나 아니면 기술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사회의 통제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 맞이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예측 불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첨단 산단 조성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그 공장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와서 살려면 이 정주 여건도 갖춰줘야 되고 다양한 인프라가 좀 조성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자체 심의위원이나 자문으로 제가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청년들에게 왜 지방을 떠냐냐 그러면 의외로 일자리가 없어서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심심해서 차가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가서 너무 불편해서 이런 대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성공 정권을 좀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첫째 이제 차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도시여야 합니다. 이 자율주행 셔틀,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 예. 버스와 기차가 앱 하나로 끊김없이 이어질 수 있는 도시. 지방에서 차 없이 못 사는 순간 이게 청년들은 그걸 오래 못 버팁니다. 둘째,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데이터입니다. 도시의 데이터를 열어줘야 합니다. 어디에 사람이 모이는지, 어떤 상가가 비어 있는지,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청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이 소비자가 아니라 창업자로 도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오픈 플랫폼이 되는 거죠.
셋째로 실패해도 되는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희 AI 특화 시범도시에서는 이제 규제 특례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 특례를 대기업만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청년 창업자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도시에 직접 실험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잘 다니고 잘 보이고 마음껏 해볼 수 있는 도시, 이 세 개가 되면 오라고 등 떠밀지 않아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께도 좀 비슷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종시나 혁신도시 초기에 조성할 때도 거기에 사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살면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을 했었단 말이죠. 이 AI 산업단지들도 혹시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이걸 막기 위한 방안들 잠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정주 조건이 마련이 안 되면 다 그렇게 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AI 센터 만들고 데이터 센터든 아니면 반도체 공장이든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내가 털을 닫고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도시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도시가 돼버려요. 그건 절대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공항을 이전하고 거기에 지금 데이터 센터 짓기로 했잖아요. 그곳은요, 그곳에 실제 SK 하이닉스 관련된 분들이 가서 보고 와서 했던 말을 제가 들었는데 너무 최적화된 공간이래요. 일단 평탄화 작업 필요 없어요. 거긴 공항이기 때문에 건물 부시고 이럴 것도 별로 없어요. 두 번째, 광주 송정역에서 거의 5분 거리고요. 광주 시내하고 거의 10분, 15분 거리예요. 막히지만 않으면. 그 중간이 딱 있어요. 그리고 황룡강이 있어서 물도 적극적으로 될 수 있고요. 전기도 마련되고. 그럼 정주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굳이 멀리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가 해결될 수 있는 공간에 공장을 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AI 산업센터도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지어야 돼요. 공장만 떡하니 하나 지어놓고 내려가 살아라. 누가 내려가겠어요, 그러면?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가 단순히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장소들을 잘 준비를 해서 거기에 공장을 짓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가 AI 전문 인력 20만 명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산업 현장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전력들을 양성한다는 계획인데 이런 인력들 키워내기 위해서 이 교육계에서는 좀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AI 관련된 키워야 할 인재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AI 핵심 인재, AI 기술을 만드는 인재. 하나는 응용 인재. 예를 들면 도시에 AI를 적용하거나 기상에 AI를 적용하거나 방송에 AI를 적용하거나 응용 인재.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이브 코딩처럼 확산 인재.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중에서 핵심 인재를 하나만이라고 적용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AI 반도체 만드는 인재도 핵심 인재고 AI 소프트웨어 만드는 인재도 핵심 인재고 데이터를 모으는 인재도 핵심 인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핵심 인재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라든가 뭐 AI 반도체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잘하는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것, 아니면은 독파모 같은 모델 개발하는 거, 모두의 AI를 서비스하는 이런 인재들이 있고, 대신 그 AI를 각 분야의 응용 인재들이 가져다 응용을 더 발전시키고, 또 하나는 요 확산하는 그 인재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 골고루, 이제 공평하진 않지만 그래도 골고루 교육을 제공할 때는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그게 사슬이 되면서 서로 연결이 되도록 인재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산업 현장에서 이 AI를 가지고 적용하면서 실증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충분히 AI를 활용하고 충분히 교육을 받아서 산업 현장에서 AI가 더 많이 쓰이게 되도록 하는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걸로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인구 구조가 사실은 그 산업을 다 지탱하기 어려울 만큼 지금 이제 좀 절벽이라고 할 만큼 좀 줄어들고 있고, 젊은 층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예전에 기존에 있었던 제조업이나 이런 데들은 단절되고 있다면 AI를 활용해서 줄어드는 그런 인력들을 그 AI를 통해서 인력이 줄어들더라도 생산성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의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이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준봉 교수님 이제 학교에 계시니까 네네. 사실은 저희가 뭐 뭉뚱그려서 AI 전문 인력이라고는 하지만 뭐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만 해도 3가지 분야이고 최근에는 또 인기 있는 학과가 철학과라고 오히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성형 AI와의 좀 깊이 있는 대화라든가 질문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좀 철학적인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고 해서 이게 더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AI 전문 인력 양성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AI가 좀 더 고도화되면 단순히 기술적 부분, 예를 들면 지금 최 교수님이 하시는 그런 분야의 전문 인력도 반드시 필요하죠. 예. 그래서 반도체 생산이라든지 AI 기술적 부분을 열심히 연구해서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지만 그걸 활용도를 높이려면 말씀하신 철학과도 그렇고 인문사회학적 관점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잘 질문하고 얼마나 잘 언어학적으로 체계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AI의 성과나 아니면 활용성도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수학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수학도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그냥 AI 산업 전반의 기술적 부분만 너무 집중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플러스해서 좀 더 고도화된 AI 시대가 되면 인문사회학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이런 부분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야 돼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학에 있다 보면 특히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립대학도 그렇다고 보는데 소위 이런 표현 쓸게요. 장사가 잘 되는 학과는 남기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거나 뭐 지원을 안 하는 학과는 다 통합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AI 기술이나 아니면 반도체 기술에 특화된 분들이 필요한 시기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학문적 연구나 아카데믹한 분석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초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문사회학적 관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도 먼저 해야 되겠지만 인문사회학적 분야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분야의 인재들을 잘 양성하면 앞으로 AI 기술을 좀 더 고어 퀄리티 AI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다음은 기술 혁신 과정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문제는 무엇일지 또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물과 전기 모두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뉴스를 접했는데 해당 지역의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련된 이슈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AI 개발의 경우에는 초기 인프라 때문에 비용이 많이 요구돼가지고 주로 빅테크나 대기업을 위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청년 스타트업 혹은 학교 연구실에서 연구 개발을 시작하기에 인프라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청년들도 그런 초기에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청년층의 고민도 좀 깊은 것 같은데 AI 확산으로 일하는 방식 자체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형 노동자라고 하죠. 기존에 이제 정규직 위주가 아니라 소수의 정규직 플러스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 또는 프로젝트 위주로 좀 운영되는 인력들이 많아지는 사회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일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이 많을 때는 뭐 경제적 부분을 채울 수 있지만 일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안정적으로 소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해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AI 산업 발전에 의해서 벌어진 이익, 그 초과세수든 어떤 방식이든 아니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AI 발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소득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거나 초과세수를 이 기금으로 조성해서 이런 뭐 직업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비정형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고정형이 아니라 비정형으로 운영되는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그 AI의 생산성의 결실을 어떻게 하면 다른 일을 하는 사람한테 연계해서 나눠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AI만 있어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사회 구성원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야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예컨대 공공성이 높지만 그 지원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한 연구하거나 아니면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사회 안전망이나 아니면 소득의 안전망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노사정, 요즘 이제 노사정 대타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AI 시대 대타협 기구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논의해서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뭐 소위 구멍이라든지 아니면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정형 노동자들이 급증하니까 맞춤형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투자하시지만 그 발전을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지금부터 해야 된다. 곧 미래로 닥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일하는 노동자들, 비정형 노동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AI라는 것 자체가 이 구현되는 과정에서도 전기 먹는 하마이긴 하지만 이걸 그러니까 생산하기 위한 것들, 뭐 반도체를 만들거나 할 때도 막대한 전력과 또 용수가 필요합니다. 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 사실 환경에 대한 걱정이기도 한데 이걸 두 가지를 함께 끌고 가기 위한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예,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이자 제가 제일 오래 붙들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게 먼저 문제의 크기부터 말씀드리면요. 올해 나온 해외 연구를 보면 데이터 센터에서 바람이 불어가는 쪽 주거 지역 기온이 평균 0.7에서 0.9도, 최대 2.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영향 범위는 100m에서 500m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사실상 초대형 전기 난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는 문제를 넘어서 도시 기후를 바꾸는 시설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기후 적응형 국토 설계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핵심은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다 지어놓고 환경 영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입지를 고르는 첫날부터 전기지도, 물지도, 열지도를 같이 펴놓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첫째 이제 버려지는 열을 되쓰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데이터 센터 냉각수를 10번 불을 끌어올려서 지역 난방에 넣고 있고 EU는 폐열 재활용 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근 스마트팜이나 주거단지 난방으로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이제 물입니다. 이게 가뭄과 홍수를 함께 분석해서 빗물 저류 시설과 물 재이용 설비를 설계 초기부터 의무로 넣어주는 겁니다. 셋째는 이제 완충 녹지하고 이격거리를 이제 확보하는 겁니다. 열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입지 기준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이 기후 위기를 자꾸 앞당기는 구조로 가면 결국 그 산업도 오래 못 가고 사양 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에너지와 자원이 도는 선순환을 그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예. 데이터 센터가 주변의 온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저 처음 들었고 그걸 오히려 활용을 해서 지역의 난방 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선언을 하면서 사실은 한국을 AI의 테스트베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 앞서 이제 청년들의 여러 우려 목소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반면 우리 청년들이 어떤 부분을 잘 준비한다면 이런 테스트베드에서 본인의 역할을 좀 해나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AI 때문에 전 세계의 청년들이 이제 그 여러 실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신입사원들을 뽑아서 할 만한 일들을 그냥 기존에 있는 분들이 AI를 통해서 하면 효율성이 더 높아져가지고 신입사원들이 경험을 겪지 않으면은 사실 회사에서 큰 부가가치를 갖기 어렵다는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이 뭐 대학원 같이 고도화된 그런 이제 공부를 하러 가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스타트업을 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이제 역량을 키우게 될 텐데 그때 제가 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AI를 경험하는 친구들이 두 가지를 되게 명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AI가 무엇을 얼마나 정확히 잘 아는가. 그래서 AI를 가지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물어보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는가. 이거를 아는 게 하나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AI가 많이 똑똑하지만 지금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AI가 잘하는 거는 빅테크의 이제 여러 에이전트가 되는데 그 빅테크 에이전트가 못하는 걸 내가 보완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게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되게 중요한 아이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발굴하게 되면 이제 나라에서 여러 GPU 자원도 데이터도 바우처 같은 것들로 제공해주고 그리고 여러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새로운 서비스가 국내 기업들 혹은 공공기관에 활용돼서 레퍼런스가 되게 해주고 더 잘 되는 것들은 이제 그 해외에 이제 진출하게 될 때 나라가 이제 여러 방식으로 이제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부가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AI 스타트업, 청년 AI 스타트업들을 키우는 방안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네. 그 사실은 최근에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 만나 보면은 학생들에게 과제 같은 걸 내줬을 때 이게 AI로 생성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조차도 큰 문제라고 하고 또 앞서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도 좀 더 비싼 AI를 활용했을 때 퀄리티가 더 잘 나오는 것도 우려가 된다고 하거든요. 사실 청년들에게 이 부분들이 맹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보완을 해 나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아이디어는 있고 AI 활용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지나서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투자자들하고 얘기 나누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나 청년들에게 좀 투자 좀 해달라 그래서 MOU 맺고 오셨잖아요. 그런 형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원을 R&D 예산도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물론 예산에 집어넣겠지만 청년이나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 실패해도 부담이 없을 정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업이 한 번만에 어떤 사람이 스타트업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실.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해도 큰 부담이 없을 정도의 지원은 정부가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GPU나 데이터예요. 이거 활용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또는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돈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이거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그래서 물론 모든 스타트업에 못 한다면 응모를 받으면 되잖아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아이디어 응모 받아가지고 정말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언젠가 한 방 터지지 않겠어요? 한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데이터나 GPU 도전뿐만 아니라 AI 인프라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창업하는 분들, 스타트업 하는 분들, 젊은 세대들 AI 기본 어떤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아예 만들어서 그걸 그냥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처음부터 프로그램 짜고 이럴 필요 없이 AI로 세팅이 된 걸 제공해 주고 거기서부터 개발을 해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도 단축되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스타트업 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좀 더 판을 잘 깔아줘야 된다.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젠슨 황 CEO가 지금이 대한민국의 황금 시대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IT 강국이기도 하고 제조업 강국이기도 한 대한민국의 AI는 그야말로 정말 최적의 산업이 아닐까 싶은데 끝으로 세 분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마지막으로 필요한 부분들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재식 교수님부터. 네. 뭐 사실 대체 불가능한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잘하는 뭐 HBM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기술들을 더 많이 육성해서 필요한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글로벌 육성을 하는 게 글로벌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제조나 국방이나 금융이나 여러 실증에 있어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수출도 잘하는 그런 제조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제조를 통해서 AI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되게 잘하는 게 안전성, 신뢰성, 인공지능을 신뢰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설명 가능 인공지능 이런 걸 포함해서 그래서 인공지능을 그냥 막 활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 정보나 여러 정보들을 신뢰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도 계속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병재 의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딱 하나, 공간지능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AI 대부분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모니터, 챗봇 같이. 그런데 이제 AI가 화면 밖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시작하는 거, 이게 공간지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사실 전부 여기서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율적응 도시가 스스로 재난을 예측하고 에너지를 조절하고 계속 배우면서 진화하듯이, 그래서 여기서 딱 한 가지 붙이고 싶은 게 지능만 있으면 안 되고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9월이면 부산에서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KAICT가 세계 첫 선을 예. 보이는데요. 그래서 기술 스펙 언젠가는 따라잡히는데 우리 국토 위에서 진짜 직접 경험한 검증한 경험은 아무도 복사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네, 뭐 두 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청년들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년들이 실패해도 괜찮은 그런 나라. 언제든지 실패해도 다시 국가가 지원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정말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원도 마음껏 해줘서 정말로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 걱정 없이, 돈 걱정, 그다음에 실패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 대한민국은 지금 단순한 추격자를 넘어서 대체 불가능한 도전자로서 새로운 지도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AI 강국을 향한 오늘의 논의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